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37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그리고 바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교회 없는 독립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가장 큰 일은 1904년도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조지 워싱턴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는 중에 그 과정 중에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3대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저 유럽의 사회를 보고 잉태하게 되었죠. 그래서 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만삭이 돼서 들어와서 3년 동안 준비하여 1948년 8월 15일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교회는 정말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교회 없는 이승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82%가 교회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네팔에 있는 네팔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네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 거지 같은 나라가 옛날에 네팔보다 더 못 살았는데 이게 한국에 이렇게 10위권에 잘 산다는 거죠. 새마을운동이 뭐냐 하고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을 청년들 데리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청년들을 다시 모집해서 한국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집어넣고 자기가 통역하면서 3개월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에 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동남아도 안 되고 아프리카도 안 되는 새마을운동이 왜 한국에서만이 기록을 세웠느냐. 그 이유를 그 네팔 그분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교회가 135년 전에 들어와서 동네별로 공동체 원리를 교회가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 이건 교회가 가르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저 전라도 신안 앞바다까지 교회만 들어가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쳐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새마을운동이 가능했다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그 외에 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한국 교회가 안 지켰으면 그분들이 민주화할 수 있었나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김영삼, 김대중 편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현재 경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한국 교회는 모든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인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공부를 안 한 몇몇 분들은 말하기를 왜 이승만 하나뿐이냐, 여운형, 김규식
김구, 또 조수왕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승만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세계 종교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종교입니다. 주사파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선택 한 번을 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70년 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경쟁과 모든 회담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로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당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국민들을 속여먹는 사기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 다시 말해서 지금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서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이 이론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1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데 언론인 여러분들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의 제1정책 숨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이 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보십시오. 자서전을. 그 사람은요, 자나 깨나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입혀진 것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사기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충근 박사님. 예. 왜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왜 사기인가? 한국이, 나는 자칭 생각하기를 이충근 박사님은 국제정치학의 1인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맺어졌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겠는데 1860년대에 그 프랑스에 살았던 그 소설가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 심취한 사람이 기원전 1500년부터 자기 살았던 때까지 한 3000년 동안 평화협정을 다 찾아냈습니다. 역사에서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의 결론은 평화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평균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전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일대학 교수하시는 브루스 러셀 교수가 국제정치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것을 꼼수로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평화협정을 하고 그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김일성이가 1972년에 처음으로 남북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북한으로 올라온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도 부르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더니만은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교시를 내리냐면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한국을 해방할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역사에도 없고 이론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왜 한반도에 미군이 있냐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 90% 이상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 있습니다. 93.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의 93.9%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 정확히 보도를 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론사에 가셔서 아무리 편집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겁니다. 또 다시 조작적으로 편집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튜브에 생방송 다 봤는데 저거 완전히 가짜로 또 편집하는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가?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신 황준선 장군님 짧게 한마디만 한번 해주십시오.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가?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도 혼자서만 안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공조 체제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5,000년 역사에 70여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했던 것은 최근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이 잘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잘 해주셨던 것도 있지만은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미군이 장기적으로 많이 주둔한 나라는 전부 현재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들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은 거기에 국제적인 투자,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 때문에 베트남이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2년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91년도에 필리핀 보십시오. 2021년도에 아프간 보십시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효율적인 분야이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통일 이후에도 러시아와 중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는 간첩이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아니면 좀 바보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 주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지금 현재 우리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에서 집니다.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해서 동쪽으로 지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어찌하여 제주 4.3 사건을 제주 항정이라고 하고, 여순 반란 사건을 어찌하여 항정이라고 하고, 대구의 남로당의 폭동을 대구 항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도자는 보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문재인은 계속 5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4.3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념 자체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제주 4.3의 본질은요, 남로당들이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도 제주 4.3의 문제는 남로당 반란이라고 9사람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라면 4월 3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24개의 경찰 관서를 그들이 급습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죽이고 아내와 가족들을 죽입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당시 선거 관리를 하려고 했던 선관위 공무원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당시에 제주 4.3 폭동을 주도한 김달삼이는 당시 제주도민이 유권자가 8만여 명이었었는데 5만여 표의 표를 가지고 몰래 북한의 해주 지하 선거에 참여합니다. 이 인간이 참여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인간이 바로 김달삼인데, 김달삼은 지금 북한의 묘역에 묻혀 있고 그 묘비에는 남조선 혁명가라고 해서 그를 칭송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인데, 그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드는 역사를 왜곡하는,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지구의 태양을 서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젊은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공부를 해서 4.3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민주당이 그러한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난번 제주 4.3 특별법에서 국민의힘 정당, 그 당시는 103명이었는데 73명의 국회의원이 그와 같은 문재인의 특별법 추진에 73명이 찬성했습니다. 지금의 당대표 김기현이가 원내대표였을 때 찬성했고, 지금의 홍준표는 당시 25명이 기권했는데 기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명밖에 반대를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의 여순 사건은요, 남로당의 반란 사건이 아니라 여순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인 것입니다. 군인 반란인 것이에요. 그 여순 특별법을 만들 때에도 지금의 당대표인 김기현이가 당시 원내대표였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마저도 제주 4.3을 갖다가 민주항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동조한 것이고, 여순 특별법에 대해서도 동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누가 해야 옳은 것이냐? 김정은이가 해야 옳은 행동을 문재인이가 그와 같은 것을 대신 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인간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세가 90 이상 되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6.25 전쟁이 일어날 1950년 6월 25일 전보다가 더 심하다 그래요. 90대선 어르신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6.25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6.25는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조선에 남로당을 전 국민의 78%를 조직해나고 왔으니 전쟁할 것 없어. 그냥 38선에 총소리 몇 발만 내주면 남조선 안에서 지금도 94세대 된 고정간첩, 전향한 고정간첩 그분의 정의에 의하면 시골에 있는 낯가래 있죠. 가을에 되면 볏짚 쌓아놓은 거 거기다가 다 불을 질러서 민중 봉기를 익혀 전쟁 없이 그냥 통일한다. 이게 6.25입니다. 또 하나는 성시백이라는 간첩을 한국에다 파송해서 완전 장악당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간첩으로 만들었죠.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병덕 참모총장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자로 똑같은 글씨로 최호로 성시백이가 찍는 조선일보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면 몰라요. 국민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조선일보인가. 왜? 앞에 최호가 같으니까. 언론 장악 다 했죠. 군대 장악 다 했죠. 그 다음에 정치 장악 다 했죠. 그래 놓고 북한으로 보고한 겁니다. 준비 다 끝났으니까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6.25인데, 그렇다면
그때 상황과 오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저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응? 김여정 하명법 아시죠? 박상학 대표가 공풍선 날리는데 그 못 날리는 법을 만들어 잘 말 듣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 거예요. 평양의 지시대로 법을 다 만들고 있다. 지금 평양의 지시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에 가서 한미일 동맹 협조 완성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누가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진행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고 왔어요. 이걸 가르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왔다. 저 일본한테 넘기고 왔다. 거기다 또 언론들도 다 그렇게 동조를 하고 길거리에다 프랭카드를 다 달고 이게 6.25 전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가 세웠고 한국교회가 발전시킨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해체되어서 북한으로 가는 것은 난 용납할 수 없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을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이라고 할 때에 현역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바깥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일본의 아베도 그 자리에 듣다가 바깥에 나갔어요. 미국과 일본 대통령과 수상이 나가니까 다른 대표들도 줄줄 따라 나갔어요. 왜? 또라이다 이거지. 왜 우리를 불러놓고 왜 간첩 연설을 하냐는 거죠. 아니, 언론사들은 그런 걸 확인 안 하십니까?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고 박정희가 일으킨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더니 제 시국선언문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뛰어나와서 광화문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통일 방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식 통일,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정하는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이것도 결국은 북한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정당이 하고 있는 또 통일 방안,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역시 북한식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저항을 했고 그랬더니 문재인 씨가 저를 3번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총선을 해서 약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0석 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줄 생각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성이 착해요. 원래 어느 정도 사기에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겨우 5년 연기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손을 떼면 이 나라는 5년 후에 어차피 무너진다, 북한로 다시 넘어간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애국운동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니 저도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라가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교적 정신으로 한국교회 1200만,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1200만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도 이제는 다 제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거의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물론 불교도
물론 천주교도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자유통일을 반드시 우리식의 통일을 해낼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1954년도에 여기 지어진 교회예요. 이 벽돌을 보십시오. 이게 1954년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거는 언론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알박이요, 정가운 딱 치면 무조건 알박이라고 나와요. 50개 언론사가,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54년도에 지어진 교회를 알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 큰 교회를, 여러분이 오신 그대로 보신 그대로 이 큰 교회를 84억에다가 우리 교회 통장에다가 아무 교회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84억을 그냥 꽂아버렸어요. 우리 교회 통장에다 넣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땅도 건물도 다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박원순이가.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것도 나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투쟁을 하여 용역 사람들이 6번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간과정 다 건너뛰면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 500억에 합의합시다. 500억에. 사실 우리는 500억 가져도 안 돼요. 이게 500억 가지고 이런 교회를 짓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500억 하기로 사인을 했더니 이제 MBC PD수첩, MBC 왔어요. 여기에 회개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주민들을 압박하여 돈 500억을 착취했다고. 그래서 제가 중지, 나 안 해 이거.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500억에 합의를 해주고도 나는 착취범으로 돼야 되느냐. 이게 전부 언론사가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JTBC 왔어요? JTBC 회개하세요. 사과하시라고, 사과. 그래서 나는 지금 안 나간다. 왜? 서울시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띄울 수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은 종교부지는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못 바꿔요.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만약에 재개발 쪽에서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가 원하는 자리, 교회가 원하는 평수, 그리고 3년 동안 교회가 지어야 될 대치시설을 이 주민총회에서 다 해주기로 돼 있어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인간인데 동네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사실 500억을 손에 봐가면서 500억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게 사무실 있죠, 여기 교육관 있죠. 그래서 앞에 빌딩을 2개 샀어요. 64평짜리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샀더니 지금 여기 언론사 50개 언론사가 정강훈이가 다시 제2의 알박이를 하려고 빌딩 2개를 샀다. 기자들 다 썼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알박이란 용어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안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사 안 해요. 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지어서 하지 우리는 안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하여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들 뭐 기자단이 합의해서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은 뭐 오신 분 다 받을 수는 없고 네. 궁금하신 기자분들은 거수를 하시고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그 공천권을, 그러니까 공천을 해달 수십 명을 네. 부탁을 했다고 네. 폭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그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손을 그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대 역사에서 가장 표본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민주당, 공화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단임 목사.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정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영상으로. 그게 무슨 대통령 출정식입니까? 교회로 말하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당원들이 전부 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김밥이 옆구리 터진 것 같은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정강훈 너는 정치를 하겠냐?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자기가 하는 말도 몰라요. 아까 하신 결정적인 말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4.15 총선할 때에, 자 보십시오,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내가 황교안 대표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석을, 그것도 내가 영상을 보니까 뭐 몇 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 만큼 뭐 수십 석을 달라고 했다. 그거 증거를 내놓으세요. 내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증거를. 일단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황교안 대표한테 연세가 좀 드시니까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뭘 요구를 해요? 여기서 설령 하나 조금 참고되는 것은 뭐냐? 내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이 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뭐 황교안한테 가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님하고 2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표 시절에 또 그 전후에 제가 그 황교안 대표님과 거의 뭐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헤어질 때는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로님 마음대로 다 하시되, 모든 걸 다 하시되,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3일 전에 저하고 좀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약속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나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천위원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요. 공천위원장을 임명하면 그날부터 당대표 아닙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당대표 아닌 겁니다. 그랬더니 당헌 당규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은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천위원장 딱 임명하면 그걸로 당대표는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저하고 약속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느 날 집에서 내가 YTN 뉴스를 보는데 공천위원장 김영호로 딱 나오는 거야. 그때 황교안 대표는 그 앞에 과정을 뭘 겪었냐? 나는 공천위원장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1등 나오는 사람을 하겠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김문수가 1등 했습니다. 김문수. 그래서 김문수를 그럼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를 임명 안 하고 그 김영호로 임명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당직자 최고위원들 여러 명, 6, 7명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혼자서 회의하다가 안 되면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조작하여 김영호로 바꾼 것이 황교안 대표님 한 사람의 실수로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해놓고도 지금 와서 무슨 뭐 공천을 뭐 정강훈 목사가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런 헛소리 한다면은 가져오세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뭐 내가 녹음한 거나 전화한 것을 입력한 것이나 아니면 뭐 문서가 있든지 정강훈 목사가 공천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정말 나는 정치인들요. 정치인들 보니까요. 기자 여러분 앞으로 정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홍준표 대표님도 그분도 30년 정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야 수고에 대해서 누가 뭐 그걸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조금 실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당에 설 사람은 품어야죠.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정치인들은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야당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 야당도 주사파 정치만 때려치우십시오. 어떻게 하여 특별히 이재명 계열에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간첩 수준에 갔다고 봅니다. 그분들하고만 결렬해서 정상적인 민주당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신 김진표, 정상적인 야당으로 가야죠.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한국교회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티버저선 기자님 충분히 질문에 답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 관계상 한두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아니요, 계속해요. 계속할까요? 네. 자, 다음 번. 네, SBS 박찬범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그 공천 때 50억 받았다는 발언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고소를 했는데 네. 그 50억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그 50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받았는데 어제도 주일날 저한테 와서 또 제보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님이 그분은 50억이란 말은 안 했어요. 당 대표하면서 김문수를 김형호로 바꾸는 과정 중에서 금품이 오갔다 하는 제보를 받아서 저는 종교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제가 3번 감옥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나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난 북한으로 흡수 통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 연설 중에 제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황교안 대표님이 나는 스스로 뭐 고소를 취할 줄 기다렸는데 뭐 정가훈 목사가 뭐 점점 더 해서 절대 무릎 꿇고 와서 해도 취소 안 하겠다 해서 저도 고발했습니다. 어제 저 구조화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 왜 김문수를 왜 김영호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당신이 범죄한,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당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고소했고, 두 번째, 언론들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정강훈 목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러 돌아다닌다. 저는요, 제가 한 모든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너아라 TV의 유튜브에 10년 전부터 주일 설교하는까지도 그대로 내가 심지어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실수한 내용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안 감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 가문에서 연설한 모든 내용들 그대로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맞고소를 했고, 또 어제 그저께 라디오의 방송에 나가서 정강훈 목사가 공천을 뭐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것까지도 저도 황교안을 맞고소했습니다. 한번 법정에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자, 다음 기자. 저 하나 더 여쭤봤습니다. 좀 이건 현안 질문인데요. 네. 지금 어제부터 해서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들 중에 네. 지금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정부를 지금 감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들도 좀 해안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국가와 국가는요 항상 도청 감청은 어느 나라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국정원은 미국 거 도청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가의 상식입니다. 상식.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하실 분.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질문하실 기자가 없네. 또 저 언론사 가셔서 또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이 시간 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모든 거에서 다 물어보십시오. 자, 어때 특정 문장만 딱 뽑아서 그것을 헤드라인 뽑고 방송에 또 신문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앞뒤 설명을 다 들었으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기사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잘 써달라가 못 써달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가훈 목사 다 좋은데 주장도 다 좋은데 왜 욕을 하냐? 그것 좀 물어보셔야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요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공 박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목사가 왜 욕을 해? 내가 이거 기자님한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 해답이 다 있어요. 목사가 왜 욕을 해? 이 책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냐? 인류 역사상 욕을 제일 세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욕하면요 정신 없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욕쟁이가 누구냐?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 설교만큼은 욕을 안 하고 오기로 약속 좀 합시다. 왜? 하도 사람들이 욕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놓고 올라가서 욕을 더 세게 하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2000년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연설문 모든 것이 다 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다니우스,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불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가장 강경한 단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뭐라고 했냐? 개새끼라고 한 겁니다. 왜?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발언해서 재판을 받는데 부장판사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그 안에 보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 여기까지 청와대에다 요청했어요.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했어요. USB 내용을 제출하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했어요. 오늘까지도 USB 내용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그 안에는 이미 언론사에서 일부분이 공개된 대로 첫 번째 확실한 것이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거기 들어있었죠. 이거는 이적행위, 여적행위를 넘어서 국가 반역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위사업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폴란드에서 50조를 수출한 K9 자주포 방위산업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개하라는 거야. 북한에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황교선 장관님, 저 미군에서 그 작전 계획하는 거 5780인가 뭐예요 그게? 예? 작전 계획 5057.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하여 작전하는 작전 계획표 5057 계획표가 그 안에 USB 내용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정수석에서 조국 민정수석에서 제가 감옥에서 76개 혐의를 완전히 무죄를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수사했던 분이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무죄 받고 나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광훈 구속하라고 하도 압력이 내려와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한 번은 말을 했대요. 어떻게 현직 한기총 대표장을 구속합니까? 그랬더니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용서했어요. 그와 같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광훈 구속시키라고, 이건 불법 중에 불법이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그래서 그 USB 내용 안에 보면, 그 안에 보면요, 아마 대한민국이 바로 뒤집어질 여적죄, 이적죄, 지금 고영일 변호사님이 문재인의 여적죄, 그다음에 이적죄 혐의를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해요. 수사. 윤석열 대통령님 괜히 그 말이죠. 이재명 뭐 구속시키는 척하고 그렇게 개지 쇼하지 마시고 바로 문재인부터 구속시키라고요. 바로 국가 반역죄로 구속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절대로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됐는데 말이야. 국가가 존재가 하느냐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욕을 세게 했고, 그러나 내가 이제 정상적인 정치인, 다시 말씀하자,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난 욕 안 합니다. 절대로. 욕을 할 때 해야죠. 욕은요, 누구에게 하느냐? 국가 반역, 국가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데 가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는 저한테 죽습니다. 나한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자,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설명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없는 거로 보고. 지금 여기요, 네, 한두 사람만 소개할 텐데, 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총신대에서 일생 강의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우리 박사님이 여기 잠깐 모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하거나 연설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이라는 거, 처음. 자, 직접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기자 여러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론은 직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언론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바른 길 하나로 가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론 직필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래 전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하고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3년 전에 한 선배 교수님의 안내를 받고 전 목사님을 소개받고 그 후에 지금까지 목사님을 직원에서 도우며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연설이든 설교든 세미나든 원고 하나 없습니다. 3시간, 4시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50년 동안 했습니다. 줄여주세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의 사역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돈 받고 하신 적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걸 앞에 나서서 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분이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2000년 역사에 이런 탁월한 영감 있는 도전적인 실천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애국운동과 관련해서 자유통일과 연결지어서 하신 분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지금 저의 동력자 되시는 저보다가 더 고난을 세게 당하고 있는 장학일 목사님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장일 목사님은 저보다가 고난을 더 세게 당하고 있어요. 저는 자유마을을 맡고 있는데 우리 조례법에 의해서 보면 이 동네에 다양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조례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대표들과 그리고 회사의 사원들과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장악할 수 있도록, 동네를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학의 학교의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지역의 동네 대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살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동네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조가 이 동네를 장악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제일동포들이나 이주한 그 교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동네 대표가 되도록 하고 주민총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다 있다 보니까 하부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빨갛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 전 목사님이 빨리 우리가 하부 조직까지 자유마을로서 이 우리 마을 주민들을 깨워서 마을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하자, 이 일을 좀 날더러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발 몇 번 당했냐고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전교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짜들을 세워가지고 제가 고발을 106건을 당했습니다. 106건을 당했는데 아직 이 형사나 거기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이 다 무혐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고발을 하니까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려 죽지 않고요. 또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병 들어가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고발로 들어와요. 정교조 민노총에서 무조건 고발합니다. 106건 고발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저하고 30년 이상 함께 동역자인데 이런 분이 앞에 서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오라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가다가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방송에 다 뭐 동침인지 뭔지 거기에다가 출연하시고 밥줄에 끊기는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건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장경동 목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이 좀 객관성 있는 방송이 카메라가 눈에 띄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좋고 훌륭한 분 한 분만 고르라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교주입니다.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 에? 중간에 태어나가지고 교주하면 안 됩니다. 교주하려면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 천지 창조 안 하고 교주하면 안 됩니다. 교주하려면 시작과 끝은 연결하고 해야 돼. 중간에 생겨서 교주하면 안 됩니다. 제 객관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딱 부활하니까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고 해라. 그게 언론입니다.
그게 홍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백부장이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뉴스가 더 많이 퍼져나갈까?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돈 주고 한 뉴스가 많이 퍼져나갈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홍콩이나 이런 데 조금 뭐 데모하면 뉴스에 다 나옵니다. 솔직히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내가 광화문을 가보니까 야, 이거는 수를 세기가, 저는 뭐 뻥을 잘 안 치니까 이게 지금 몇십만이냐 몇백만이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와 외치는데 언론에 한 번도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건가? 잘못했으면 저 잘못된 무리가 저렇게 모였다고, 옳으면 저 옳은 무리가 저렇게 모였다고, 이게 얘기가 나와야 옳은 것 아닌가?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만 해요. 그 비난하는 사람 속에도 옳은 게 있고, 옳은 사람 얘기는 옳은 것만 해요. 그 옳은 사람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네 박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1등이고요. 이 네 박자가 잘 안 맞는 게 있더라고. 거짓을 사실대로 말하면 2등이고, 사실을 거짓대로 말하면 3등이고, 거짓을 거짓대로 말하면 4등인, 이 네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1등이고, 거짓을 거짓대로 말하면 2등인데,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과 거짓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어느 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박자가.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을 보면 말이 많이 이렇게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비교적 방송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대로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아마 설교 올라온 것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 말 속에 이렇게 별로 흠을 이렇게 잘 잡아내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 없고요. 하나 딱 걸린 게 연평도를 폭격하고 천안함을 폭격했을 때 제가 부흥회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디다 포를 쏴야 되냐?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그냥 하나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 지켜야 된다. 박수 쳤어요, 제 말에.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뉴스로 계속 다루더니 방송에서 잘리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유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것도 아마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전 목사님 말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있죠? 물고기를 그릇에 넣고 처음에 찬물에 넣으면 찹니다. 살살 끓이면 물이 약간 미지근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더 끓이면 죽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공산주의로.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욕을 하고 감옥을 넣으면서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진짜 나쁜 사람, 등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세 분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건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닙니다. 왜 이런 말도 못하는가? 그것도 남도 아니고 인권 변호사님께서도. 그것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인권 변호사 눈으로 봐도 그거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잘못이라도 말할 수 없는 잘못인가? 아니면 그거 말했다가 아작나니까 말을 못하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유익과 손해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오늘 언론에 담당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겉에 언론도 있지만 내면에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내 언론이 객관적인가? 내 언론이 편향적인가? 양심에 호소하고 싶은 게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의 유익이 꼭 유익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저 뜻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나라 지켜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언론에 많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꼭 구원받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제가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막 전화해서 울어요. 아빠, 왜 아빠가 욕을 먹고 있어? 나는 학교 가서 아빠가 내 아빠란 말도 못해. 무슨 실수를 했기에 아빠가 빤스 목사라 그래, 빤스 목사. 언론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통보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방학 때 와라, 내가 설명해 줄게. 제가 왜 이 사역을 힘들어도 하냐 하면, 저는 선지자로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음은 한국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났죠. 다음은 한국이라고 이미 벌써 이거는 기도하는 선지자 말고도 전문가들도 정치인들도 이미 벌써 예견하고 있어요. 다음은 한국이라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것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교회만 붙잡고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저희들이 목숨을 걸어야죠. 최소한의 광주 사태, 더 전진되면 제2의 6.25 같은 내전이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가문 광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왜 그러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자하는 세력이 절반입니다. 국민 절반. 그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한번 입력해보면요, 안 바뀌어요. 반대로 윤석열을 찍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 자, 한미일 공조, 이 세력도 절반입니다. 이 사람들도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면 두 세력의 충돌이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라 가문 광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말로만 가지고, 언론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것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 그래서 전 국민의 계몽운동에 우리 여기 형제들 목사님들이 다 나선 겁니다. 지금 장경동 목사님 이런 데 나올 사람입니까? 뻔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래서 국민들이 다 깨어나야 되고, 특별히 국민들을 깨우는데 가장 힘써야 되실 우리 기자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조금 책 좀 더 읽어보시고, 특별히 역사책을 좀 잘 읽어보셔서 이 무지한 우리 국민들, 속기 잘하는 국민들, 이 국민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